현재 기후 위기에 맞서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선 사회 운동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년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날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체제를 전복하라라고 외치는 이런 상황이고, 이들이 이제 이런 공동운동을 진행했던 거는 지난주에 마무리됐던 그 11월에 그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세계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요구 사안인 세제 전환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 2019년도 이후에 계속 분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컵 26이거든요. 원래는 27이어야 돼요. 27이어야 되는데 작년에 회의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7번째였던 26번째. 네. 이게 보여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여 년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정상들의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은 거는 회의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통계에서도 보여져요.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도 온실가스, 세계 온실가스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이 부분이 과연 유엔과 그 세계 정상들에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맡겨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의구심을 들었기 때문에 2019년,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젊은이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 아까 우석현 선생님 발표에도 마찬가지처럼 기후 위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루 한 나라씩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기후 위기도 이제 더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빈국에 있는 나라들의 평범한 이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전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왜 노동자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정의라고 하거든요. 이 저스티스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의 원인과 그리고 주류적인 기후 대응 방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기후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한계점, 그다음에 대통령 산하의 탄소중립위원회가 파리 기후협정, 아까 그 영국에서 모인 컵 26 회의를 앞서서 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재앙에 맞서 사회운동이 제시한 대안에서 좀 더 논의할 점, 이 부분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기후 불평등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11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딱 여기서 보는 이 내용들이 정부, 그다음에 지금 뭐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 대응에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것, 기업이 할 것,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민이 해야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모두의 책임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모두의 책임은 기후 불평등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현재 나오는 통계치를 보면은 2015년까지 미국의 누적 배출량이 25%고 유럽연합이 22%. 근데 반면에 아프리카나 남미는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국가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 모두가 같은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그 부자들이 누적 배출량의 무려 15%를 배출을 최상위 1%, 그러니까 1% 부자가 누적 탄소 배출량이 무려 15배를 15%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 50% 극빈층의 배출량의 2배 이상이 달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틀린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국에 대해서 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주력 산업이 조선, 철강, 반도체, 시멘트잖아요. 이런 한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인 주력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나오는 얘기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ESG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금융계에서 제시하는 게 환경과 사회, 지배적 구조, 거버넌스가 이제 ESG의 경영 전략을 통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단기적으로 이제 감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ESG 자체도 하나의 이제 그 최소한 비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평판 위기 관리 수단으로 전략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녹색 위장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작년에 그 ESG 평가에서 포스코가 그 최상위 등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가 사회적으로 이제 작업장에서 산재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쇳가루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그 포스코를 기업 ESG의 최상위 등급을 매겼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현재의 실상과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일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넷제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넷제로라고 하는 게 이 탄소 배출을 회피적으로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탄소 중립은 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갖게 할 산림흡수라든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탄소 중립하면은 탄소가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산림흡수라고 하는 것을 국내에서 못하니까 해외에서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는 산림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흡수되는 양을 국내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출 감축했다라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해양에다가 묻는 이런 어떤 탄소 포집 기술도 아직까지 뭐 이제 실용화된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된 게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방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에 관련해서는 이 시나리오에서도 핵발전소에 대한 감축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이제 공정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석탄 핵발전소가 이제 폐쇄를 해야 되고 기존 자동차 공정을 비롯해서 제조업 생산 구조의 변화 등이 발생을 하면 실업이라든지 지역 경제 위축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지 임금 삭감 등 구조조정의 빌미로 좀 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제 기업들은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강성 노조가 제일 큰 적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인원 감축을 하거나 임금 삭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부가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절차상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들만의 잔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 들어갔던 청소년 기후 행동이 이제 나오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민간위원직을 사퇴를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 위기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나 농민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걸로 전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거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18년 대비 50%를, 청소년 기후행동은 2018년 대비 70% 이상을, 그 다음에 2040 청소년 시나리오는 2018년 대비 60%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들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조차도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 경총이나 경제인연합회에서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연계돼서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 감축을 하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파 언론도 이제 여기서는 우파라는 거는 조중동이겠죠. 조중동도 탄소 배출 목표 상향으로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탄소세가 청구되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를 들면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SK 회장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은 노골적으로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이거를 정부가 지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라는 얘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알제백이 로열티나 액세스한 거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백신 개발, 아까 무석규 선생님이 얘기한 백신 개발하고도 맞닿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제
기업은 이제 경제 위기인 기업의 영업 행위를 제약하는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빌미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윤 추구 이면에는 공해와 상업재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모순적 상황,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뭐 2018년도까지 40%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통계치에 또 장단을 또 쳤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제 2018년은 아는 총 배출을 정했고 2030년에 그 줄인 양은 순 배출량으로 해서 이 기준을 잣대를 달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감축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준을 같이 하면, 그러니까 총 배출량 기준으로 하면 30% 감축에 불과하는 거예요. 정부는 40%를 감축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30%에 불과. 이렇게 숫자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도 되게 실제로 불투명하거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작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 거예요, 기재를. 그런데 실제로 이게 2000년도 중반에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했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온실가스는 5억 톤, 6억 톤, 7억 톤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시장의 기재로 온실가스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시장의 기재와 그다음에 기술 개발, 지구공학적 해결책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업과 녹색, 그러니까 금융이 또 이제 이거를 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이 활용하는 건 세계의 거대 손이 있잖아요. 거대 투자자들이. 얘네들이 뭘 했냐면 ESG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투자할 때 이제 재무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비재무적인 요인을 수익성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하겠다. 그 선도적인 금융회사가 블랙롤이라든지 백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지금 ESG 지표를 보고서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NGO 단체들은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업들의 경영 평가에 환경이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사회가 들어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학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ESG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투자했을 때 이윤율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클 로버츠가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차원의 이윤율 저하를 이제 2007년 8년도에 이윤량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이 돈을 쟁여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ESG 같은 경영평가 전략이 아니라 이윤율이 상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잣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제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한 금융자본과 상업자본 간의 자본 간 경쟁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각자가 우위를 점령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 간 경쟁은 치열했고, 이윤목을 더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금융자본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제도와 규약을 통해서 기존의 불확실한 위험을 파악해서 자신의 투자 실패율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의 이해감각이 반영된 것이 새롭게 구성되는 ESG 지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ESG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민중 진영에서 제기했던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ESG에서 추구하는 것이 누구의 윤리이고 위험인가,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존재하지만 위험의 정도와 판단은 블랙롤과 같은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ESG에 담겨있는 환경 및 사회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고유하게 싸우고 왔던 이슈들이었다. 이런 부분들, 그 주객전도라고 하는 이런 그 비판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의 지점을 찾아야 되고,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집단이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인 노동자, 인민, 피플이 이 위험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지. 이렇게 금융자본이 이제 ESG라고 하는 이제 뭐 환경을 위하고 기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민중과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이런 행동과 전환의 근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기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맞불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피플은 세 가지 측면을 존재하죠. 시민, 노동자, 소비자. 그래서 시민은 이제 법적인 1인 1투표를 받는 법적 자유인이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는 이제 자본에게는 고객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구매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가 호주머니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대접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피플을 호명할 때 시민으로서의 이제 시민적 권리, 그다음에 소비자로서의 소비적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데, 노동자로서 호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노동자 계급의 그 물질적인 힘과 그다음에 그런 객관적 조건에서 노동 계급으로 자각한 계급의식을 지니면서 이런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환경운동가, 노동자로서의 기후위기 주체, 운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할 때에 이제 논쟁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이제 여기거든요. 앞에 있는 정부의 전략과 기업의 전략은 대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진영 안에서 논쟁적인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혁주의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좌파 포퓰리즘을 뭐라고 표현하는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기. 그 다음에 단일 쟁점주의에서 벗어나기.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 무늬만 개혁적인 문재인 정부의 기댄 기후운동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식의 개혁주의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인데요. 그랬을 때 일부 이제 급진적 기후 활동가들은 개혁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가져왔냐면 성장에서 벗어나자라는 디그로스, 그러니까 탈성장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그로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탈성장 논의는 생태주의 입장을 고수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변혁당도 마찬가지로 변혁당에서도 이 탈성장론을 가져오고 왔어요. 그래서 이는 보수와 진보가 성장주의에 모두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성장론을 가지고 와서
이 개혁주의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 탈성장에 관련한 얘기가 이제 그 어떤 그 탈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현상은 잘 포착을 했으나 왜 자본주의에서 성장을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기제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이토 코에이가 뭘 얘기를 했냐면 마르크스의 사후 쪽지 있잖아요. 메모를 가지고 자술리치에 보낸 편지라든지 고타강령 비판에서 중세시대에 살아남은 사회적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성장을 하지 않는 공동체 사회가 가능하다면 평등한 자연과 인간의 물적 대사를 안정적으로 가능케 하는 탈성장 경제를 마르크스가 말년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이토 코에이는 탈성장 커뮤니즘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참 이 글은 제가 이거를 사이토 코에이의 이 논의를 제가 비판하는 글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더 비판할 지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초기, 중기, 후기 막스를 얘기하는 것은 막스주의에서 전반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요. 그리고 사이토 코에이가 제시하는 거는 프로동주의의 제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책에서 프로동주의를 비판해요. 하지만 대안은 이제 사이토 코에이가 제시한 대안은 그 소규모 공동체주의라든지 협동조합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좀 이 부분이 이제 그 개혁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흘러갈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커먼스 개념 같은 것도 계급투쟁을 뺀 개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탈성장주의가 들어왔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비판의 지점을 가져야 할 측면이 있다. 개념적으로 엄밀성을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좌파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된다. 포퓰리즘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최근이 아니죠. 어쨌든 저쪽에 급진 민주주의 쪽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지. 그 각자. 그런데 제가 포퓰리즘은 제가 이해하는 포퓰리즘은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공통적 이해관계를 갖고 와 있어서 함께 연대하자는 거거든요. 이 포퓰리즘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전략에는 계급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득권과 자본가 계급이 다르듯 일반 인민과 노동 계급은 구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적 이해가 그러니까 피플이에요. 인민적 이해가 노동 계급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위기의 적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민적 접근으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노동 계급적 관점으로 기후 위기의 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어야 할 질문에 대해서 이게 기후 위기의 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탈성장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전하는 요구인가?라고 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탈성장을 접했을 때 반감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풍요 속의 빈곤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을수록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의식주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기후 문제에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인들이 성장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서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작동 구조에서 성장주의를 가동시키는 물질적인 힘이 발현된다는 점. 그래서 경제체제에 도전하지 않은 채 탈성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기후 위기의 원인을 계급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민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운동을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절박함과 촉박함은 기후운동의 확대에 있어서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지배계급이 위기 대응을
마련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마련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했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당장 기후 위기의 시급성은 당장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개혁성을 강조가 돼요. 뭔가 당장 시급하게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로 갈 경향성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이토 코에가 무슨 걸 했냐면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시스템 변혁이라는 과제의 거대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지극히 이게 사이토 코에가 왜 개혁주의 정책으로 넘어갔는지라고 하는 게 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점에서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요구한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주의 성향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노란조끼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 지도자층은 세계의 종말을 논하지만 우리들은 이달 말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하면서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고 반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류세 인상이 평범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 어떤 정책인데 마크롱은 이게 곧 기후위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류세 인상을 환경활동가들이나 그 정의당이나 이런 정책에서 경우도 이 부분을 주장을 하거든요.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더 많은 운동이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지금 먹고 살 일이 더 급박한 일이야 라고 해서 기후운동에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기후 운동이 영국이나 유럽보다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점은 한국은 노동 운동이 그래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연결 지점은 노동 계급이 자신의 사업장과 공장에서 벌어질 문제와 기후 쟁점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부 부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노사정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화의 협상으로 체제 전환 수준을 요구하는 변혁적 기후 대응을 획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 축에서는 정부와 기업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축에서는 정부와 기업에 맞선 사회운동을 벌인다면 기후운동의 결속보다는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해결 방안을 획득할까, 쟁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이제 살펴볼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후 정의 운동은 기후 운동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일자리 지키기 운동과 기후 변화 대응 운동이 대립 지점에 서지 않도록 기후 정의 관점을 접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의료, 교육, 철도, 에너지 이런 거 사회화되고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구조조정과 인도 삭감, 안정된 일자리 축소 등을 시도하려는 상황 속에서
환경운동이 증가하는 에너지 소요를 막기 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거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을 주장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에 제시하는 방안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와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립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고용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동운동에 환경운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사회 구조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사회 정의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단일 작업장 내에만 경제투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 이기주의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의제 투쟁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일원이 아니라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야간 노동 근절과 자동차 생산보다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친환경 버스 생산, 철도 확충,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일자리 확충, 탈핵으로의 전환, 화력발전소의 축소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후 문제는 단지 자연현상의 변화나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생산 방식과 소비 패턴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의 정면으로 맞선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 운동은 수세적인 요구가 아니라 공격적인 실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기득권의 공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건을 지키려는 노동운동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화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기후운동과 같은 공세적인 운동이 확대되기 힘든 조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방어적인 운동과 기후정의의 공세적 운동은 서로 결합되어 힘을 대가시켜야 되고,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변혁적인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의 주장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